오늘이 일요일 날입니다. 2025년 11월 9일 오후 3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 전 4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중국, 예전에 중국 사람인데 주자, 철학자죠. 이 주자를 다른 말로도 또 주의라고도 합니다. 주의. 여러분들 조선 우리나라 역사를 보다 보면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주자 성리학에 심취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자가 이제 성리학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철학자다. 주자가 철학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들이 주자 성리학에 심취했었던 그런 그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명은 주시, 자는 원회, 중회, 호는 회암, 시호는 문, 자기는 휘국공,出생은 1130년 10월 18일 날出생을 했다. 사망은 1200년 4월 23일, 향년 69세에 사망했다. 출신은 남성시주, 무원현에서 이제 무원현 출신이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중국 장시성 우위엔현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부친은 주송, 국적은 남송, 분야는 철학. 이제 그 당시에 철학이라는 것은 유학이죠, 유학. 그래서 활동은 성리학 집대성. 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이 주자 성리학에 매몰이 됐었다. 주자 성리학에 심취했었다. 그래서 조선이 왜 일본한테 먹혔나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처음서부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양의 서구에 그때 당시는 우리가 조선 시대에는 서구에서 직접 어떻게 과학 기술을 들여온다든가 그런 것이 없고 주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다고죠. 중국을 통해서. 근데 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 서양적인 그런 학문들을 다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과학의 정신이란 것이 이게 과학의 정신이 서양에서 이제 발원이 된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선이 일찌감치 중국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흡수를 하고 그랬더라면은 조선이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서양의 어떤 학문이나 이런 걸 싹 차단시키고 거기다가 또 이제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글 읽는 사람만 최고로 치고 상인이라든가 이런 계층을 상놈이라고 해가지고 하층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 민간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상업을 중시하고, 응? 그러잖아요. 상업을 중시하고 외국과 무역을 중시하고 이래야 민간 경제가 발달이 되고 그렇게 민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국가의 세금도 내고서 국가도 부유해지고 그러는데 장사를 상놈이라고 싹 업신여겨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 경제가 안 살아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일부 양반들이나 글을 읽고 그러는 것이지 예전에 한글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문을 주로 사용하는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한문을 배웁니까? 정말 이승열이 같은 서민은 먹고 살기 급급하고 그렇잖아요. 맨날 눈 뜨면은 일을 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할 길이 막막하고 이런 서민들인데 그런 서민들이 허구한 날 한문 공부에 집중하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일부 양반 계층에서 그렇게 글을 읽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평범한 백성들은
글보다는 이렇게 다수가 이제 장사나 상업 이런 데 종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양반들이 이 주자 성리학에 심취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자 성리학을 굉장히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이 주자 성리학만을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다른 사상이나 다른 학문을 다 적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유교의 주자 성리학만을 최고의 학문이고 그것이 최선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다른 분야의 학문, 다른 세계의 얘기들을 다 그거는 오랑캐 짓이고 나쁜 짓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성리학에 지나치게 몰입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 그렇게 가난해졌고 그래서 일제한테 패망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자 성리학을 굉장히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역본의 저술, 사서장 구집주 저술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리학 자체는 뭐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닌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조선 양반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너무 배타적이고요. 오로지 성리학만이 유일한 거고 성리학만이 최고다. 그리고 다른 거를 다 배타적으로 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조선시대 양반들 스스로가 그런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이지 이 주자 성리학 자체는 뭐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 남송의 철학자 세부 분야는 유학, 특히 성리학의 창시자쯤으로 알려져 있다. 성리학. 성리학을 조금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성리학은 송나라 시기 외래 사상인 불교에 대응하고 형식화, 획일화된 훈고학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탄생한 유교의 한 갈래다. 도학, 송학, 송명이학, 주자학, 정주학 등으로도 불린다. 현대에서는 송명대에 출현한 신유학의 한 갈래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일찍부터 이제 불교는 말이죠. 인도에서 생겨나긴 했지만 일찍부터 이 중국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불교는 우리 토속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외래 사상인 거죠. 밖에서 들어온 사상이다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가 이제 조선에서도 이렇게 그러고 이 고려 때는 고려가 바로 불교 국가였었잖아요. 불교를 숭상하던 국가가 바로 고려였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조선 전에 있었던 고려라는 국가는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불교 사상이 이제 이 백성들이 많이 무리들고 그랬다. 그래서 외래에서 들어온 불교를 한마디로 막을 방편으로다가도 이 주자 성리학에 빠져들게 그렇게 뭐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성명이학이라고도 쓰는데 성리학이나 성명이학이나 어디까지나 현대 철학 용어로서 만들어진 조어이며 기본형은 이학, 도학이다. 이것이 현대 철학 용어로 조어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성리학이라는 용어가 정착됐고 중국, 일본에서는 송학, 성명이학, 주자학, 정주학, 신유학 등의 용어가 일반화됐다. 성리학이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도 쓰이던 성명의리 학문이 준말인 성리지학, 성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사에서는 여말 선초 이래로 이학을 가르치는 말로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한국 한정이라는 전통적인 표현이다. 이에 KISS
DBPIA 그리고 우리 역사넷 등 여러 한국 학술 사이트에서도 보편적으로 성리학이 공식 용어로 사용된다. 서구권에서는 신유학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송명이학이라는 표현이 주류지만 이는 송명도의 유학의 영향을 받아 한국 및 일본에서 전개된 신유학 전통은 은근히 배제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쓰이는 성리학 용법과는 차이가 있다. 즉 한국에서 쓰이는 성리학이라는 표현은 한국이나 일본 이학 역시 이 학문 사조의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나아가 한국이 독특하게 한국만의 이학으로 정립시킨 학문사조 그 자체를 일컫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송명이학이라는 용어에서 송명은 말 그대로 송나라와 명나라를 가리키며 이는 정몽주를 원류, 비조로 삼는 동방이학 같은 중국사 외의 이학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리학은 근본적으로 주자의 학문이라고도 하여 주자학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에서도 주자철학은 송명이학의 대종임은 확실하다라고 서술한 논문도 있어 송명이학이라는 용어 사용을 아예 배제하진 않고 있다. 하여튼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고 여기를 하다가 이제 성리학 쪽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성리학이 창시자쯤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창시보다는 집대 성자에 가깝지만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 이름을 딴 주자학이라는 말 맞다나 창시자로 여겨지는 편이다. 본명은 주의, 자는 원회, 중회이다. 호는 회암, 회용, 운공노인, 청주병수, 둔옹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운공노인 참 이게 시적인데 구름 문자에다가 계곡 곡자 이렇게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드리운 계곡, 구름이 드리운 계곡의 노인이다 이런 얘기인데 좀 시적입니다. 본가인 신한주 씨는 남성 휴주가 본거지이며 주의 아버지 주성 역시 휴주 출신이다. 그러나 주인은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현재의 중국 복건성 우계에서 출생했으며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복건에서 보냈다. 19세기 진사가 되었다. 사후 영종에게 문공이란 시호를 받고 다시 휘국공으로 추봉되었다. 운공노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운공노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전번 주일에 내가 전남에 담양 중록원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KTX나 SR 고속열차표를 예매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예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전에 들어가 예매를 하려고 벌써 표가 다 매진이 돼 있습니다. 그게 나는 지금 내가 의문점이 많은데 이게 틀림없이 안표 장사꾼들이 몰표를 사는 것 같아. 안표 장사꾼들은 농간인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안표 장사꾼들이 이 표를 한꺼번에 왕창 사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이문을 붙여가지고 더 이제 되파는 것 같아.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이게 표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탐해진이야 탐해진. 한 보름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전에 벌써 들어간 매진 예매를 하려고 해도 없어요. 좌석이 없어. 탐해진인 거야. 그러니까 갈 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전남 광주라든가 부산을 가려면 고속버스를 타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놈의 고속버스마저도 고속버스라는 건 매진이 되질 않아. 다 매진이 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표를 구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이나 광주를 갔다 오려고 해보셔.
오고 가고 길에서 다 시간 보내고 마는 거예요. 요즘은 고속버스도요, 그렇게 빨리 못 갑니다. 이 고속버스 전용 노선, 전용 길이, 전용 도로가 있긴 한데, 차가 워낙 막히니까 별도리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말이 고속버스지 사실 고속버스가 아니에요. 엉금엉금 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평일에는 평일은 그렇게까지 막히지는 않겠죠.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되면요, 모두 다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다 여행객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길이 그냥 주차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버스를 타면은 그냥 엉금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KTX를 표를 살라고 보면 다매진이 됐어. 없어.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씩 광주나 부산을 갔다 오려면은 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남이 활동을 안 하는 새벽 6시 새벽 정각 6시 표나, 그러니까 아주 남이 활동을 하지 않은 새벽에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올라올 때도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내려가고 새벽에 올라와야 된다 이거지. 새벽 열차만 예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광주를 가려면은 어디서 타냐면은 천안 아산역에서 탑니다. 평택 지제역이 가까운데 SR은 평택 지제역에서도 탈 수 있거든. 근데 평택 지제역에서도 없어요. 새벽 열차도 자리가 없다고죠. 그러니까 새벽 열차에 자리가 나는 건 천안 아산역쯤 가야 돼. 그래서 천안 아산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전라도 광주까지 가는 이제 SR 표를 끊는다고죠. 끊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전날 아침 6시 새벽차를 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천안 아산역 부근에 가서 잠을 자야 된다고. 그러니까 꼬박 이틀을 이제 숙박료를 지급하는 거야. 이틀을 이제 호텔이나 모텔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천안 아산역에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새벽 고속 전철을 타서 6시에 내려가서 광주에서 또 하룻밤 숙박을 하고 올라올 때도 새벽 차를 타고 올라온다고죠. 그러니까 새벽에 내려가고 새벽에 올라오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꼭 이틀은 이제 숙박업소에서 돈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천안 아산역에서 새벽 6시에 SR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창밖을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는 게 참 좋아요.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면 요즘에 안개가 잘 끼는 계절이잖아요. 야, 천안 아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냥 안개가 아주 쫙 깔렸어. 그래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천안 아산역에서 이 광주 송정역까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운해가 그렇게 많이 끼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 분위기가 어떤 신선세계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렇게 운해가 대단하게 이렇게 내려앉았더구만. 그래서 이제 운국노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개 또 고속 SR를 타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주 병수, 둔옹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가인 신안주 씨는 남성 휴주가 본거지이며 주희 아버지 주송 역시 휴주 출신이다. 그러나 주희는 아버지 직장을 따라 현재의 중국 복건성 우계에서 출생했으며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복건에서 보냈다. 이런 이유로 제자들이 그와의 대화를 받아 적어서 만든 주자 어류를 보면 당시 복건 사투리 흔적이 남아있다.
19살 때 진사가 되었다. 사후 영종에게 문공이라는 시호를 받고 다시 휘국공으로 주봉되었다. 학문 주인은 일생을 바쳐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춘추 전국 시기 유교는 소박하고 실천적인 성격을 띠었는데 이것이 후대 고도로 발달한 불교 형이상학의 영향을 받아 송대에 이르러 이론적으로 심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그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유교라고 하면은 허례허식, 그 다음에 뭐 이 주둥아리만 놀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원래 유교는 그렇게 허례허식을 여러분, 원래 유교가 공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공자라는 인물은 자기가 유교라는 그거를 창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야. 내가 유교를 만든다는 이런 의식이 있어서 뭐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조차 없었는데 그 공자 후대의 제자들이 이제 뭐 유교라는 그런 그거를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원래 유교는 말이죠. 그렇게 허례허식을 추구하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교가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내려오면서 자꾸 이 변질이 됐다니까. 변질이 되고 오해가 많이 생겼다니까. 그래서 유교라고 하면 허례허식, 뭐 행동은 않고 이만 주둥아리만 놀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고죠. 근데 원래 유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소박, 허례허식이나 이런 거를 다 배격한다는 거죠. 원래 유교는. 그리고 말보다는 실천. 여기 나오잖아요. 실천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앉아서 맨날 이렇게 요즘 말로 뭐 막말로 노가리만 까는 것이 아니고 실천 없는 이론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실천을 중시한다 이거죠. 이것이 후대 고도로 발달한 불교 형이상의 영향을 받아 송대에 이르러 이론적으로 심화되었다. 사서에 모두 주석을 단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가 보통 읽는 사서, 논어 맹자 얘기 일부인 대학 중용은 주의가 자신의 해석과 종전의 여러 주석을 모두 모아 정리한 버전인 사서 장구 집주이다. 논어와 맹자의 주석서는 집주를 하지만 대학과 중용의 주석서는 장구라고 한다. 대학과 중용은 본래 텍스트가 장과 절로 분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경전을 주의하려면 장절의 분리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주인은 특히 대학에는 원문에 손을 대서 지구를 바꿨고 심지어 소실된 구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자신이 글을 지어 넣기도 했다. 제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죽기 며칠 전 인생 최후의 작업이 대학 장구 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사서. 이게 사서입니다. 논어 맹자 얘기 대학 중용.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게 그 유학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봉우리다, 정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서당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서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늘천 따지잖아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하늘천 따지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천자문을 외우는 거죠. 근데 왜 저렇게 그럼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드느냐?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현명했던 게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외우는 거 있잖아요. 외우는 걸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음률에 따라서 외워라 이거죠. 음률, 노래하듯이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외우면 기억이 잘 된다는 거죠. 그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당에서 뭐 과학적인 그런 뭐 마인드가 있었겠어요. 그런 마인드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흔들면서
노래하듯이 음률에 맞춰서 외우면 그것이 잘 외워진다. 아마 이런 걸 경험적으로 터득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처음에 서당에 가면 이제 천자문을 외우다가 나중에 배우면 이제 그 누제시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내가 탁 막혀서 얘기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올라가다가 맨 끝에 가서 이게 노노맹자 대학중용을 읽는 겁니다. 근데 노노맹자 대학중용까지 올라가면요. 처음에 천자문을 외울 때는 그냥 글자만 익히는 거야. 천자문, 글자만 익히는 그런 학습이고, 노노맹자까지 올라가면 무슨 학습이냐. 창작하는 글을, 한문으로 시를 쓰고 글을 창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노노맹자. 그래서 이 노노맹자 대학중용까지 독파한 사람이 이제 과거 시험에 가서 과거 급제를 하려고 이제 들이댐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이제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지금도 인터넷에서 강의를 해요. 이 노노맹자 대학중용을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요즘에는 그 도올 김용옥 교수가 주역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그래요. 근데 김용옥 교수 내가 강의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김용옥 교수가 이렇게 노노맹자 대학중용을 얘기하다가, 이게 뭡니까? 노노맹자 대학중용은 동양의 사상이다 이거죠. 동양. 여기에 서양의 사상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문서당이나 뭐 이런 훈장했던 사람들은 서양의 사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한문 훈장을 했던 사람들은 한문만 많이 배웠을 뿐이지, 한문을 많이 배우고 이 동양 사상만 익혔을 뿐이지 서양 사상은 전혀 모른다 이거죠. 응? 그런데 도올 김용옥 교수는 노노맹자 대학중용을 강의를 해도 서양 얘기도 많이 합니다. 서양 철학에 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칸트니 하이데거니 이런 서양 철학자에 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이 서당 훈장하고는 많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했죠.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서당 훈장은 한문만 많이 배워가지고 그저 동양 사상에 관해서만 얘기할 뿐이고 서양을 전혀 모르는데, 이 도올 김용옥 교수는 동양 얘기를 하다가도 서양 사상을 대비시키면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한다고죠. 그러니까 뭐 동서고금, 서양과 동양, 옛과 지금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현란한 지식을 뽐내는 게 이 도올 김용옥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도올 김용옥 교수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야, 저 양반 머릿속에 갇혀 쌓여있는 지식이 참, 지식의 세계가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같은 노노맹자 대학중용을 강의를 해도 도올 김용옥 교수가 강의하는 것과 예전에 한문 서당 훈장들이 강의하는 거는 천지 차이다 그죠.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한문 훈장들은 동양 사상만 강의할 뿐이지 뭘 몰라. 그런데 이 도올 김용옥 교수는 동양과 서양 사상을 비교를 해가면서 폭넓게 얘기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 하늘과 땅이죠. 주의가 자신의 해석과 종전의 추석을 모두 모아 정리한 버전인 사서장구 집주이다. 노노와 맹자의 주석서는 집주를 하지만 대학과 중용의 주석서는 장구라고도 한다. 대학과 중용은 본래 텍스트가 장과 절로 분리되지 않았다.
이게 마우스가 이게 좀 따라서 두 경전을 주의하려면 창절의 분리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주의는 특히 대학에는 원문에 손을 대서 자구를 바꿨고 심지어 소실된 구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자신이 글을 지어 넣기도 했다. 제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죽기 며칠 전 인생 최후의 작업이 대학 장구의 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잠깐만요. 이 마우스가 배터리가 뭐 다 닳았나? 이 배터리가 시원치 않은데 잠깐만요. 이 배터리가 아니네. 잠깐만요. 일단 이거를 끝내보고 합시다. 살아생전 남성 시절에는 탄압을 받기도 했으나 사후 주의 사정은 학교에서 주류적 잠깐만요. 이거 안 되겠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내가 또 다른 얘기, 재미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누가 그리더래. 이승열이 저게 왜 장가를 못 가느냐. 아니, 저렇게 맨날 유튜브로 저렇게 뭐 아는 소리나 떠들고,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자기 신분은, 자기 직업은 공장에 나가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게 자기 직업인데, 아니,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뭐 있다고 얘기들을 자꾸 떠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겁을 내고 싫어한다. 야,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다다붙지 않아서 장가를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 헤이,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남자가 남편 될 사람이 아는 게 많고 똑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응?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할 거 아니냐? 참 웃기고 있네. 가정생활이라는 거는 학술을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정생활, 가정에 들어가서 마누라하고 뭐 학술 토론할 일이 있나요? 그냥 가정생활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대화고 살아가는 대화를 할 뿐이지 거기서 무슨 뭐 이렇게 학문적인 대화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남편이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면 아이고, 내가 저렇게 아는 게 유식하고 똑똑한 남편을 남자로 뒀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왜 또 남자가 똑똑하면 싫다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남자가 너무 아는 게 많고 똑똑해서 장가를 못 간다네. 아니, 그러면 나는 박사학위도 없잖아요.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 뭐 박사학위 있다고 대학 교수라고 이런 사람들은 다 혼자 살겠네. 참 웃기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박사들도 다 장가가고 애 낳고 살아요. 그게 생각이 잘못된 거야. 아니, 내 남편이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면 참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편이 무식하고, 뭐 어디 이래야 되나요? 바보 같아야 되나요? 참나. 똑똑하고 영리하고 아는 게 많으면 좋은 거지. 어게 나왔는데, 주인은 특히 대학에서 원문에 손을 대서 자구를 바꿨고, 심지어 소실된 구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자신이 글을 지어 넣기도 했다. 제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죽기 며칠 전 인생 최후의 작업이 대학 장구의 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살아생전 남성 시절은 탄압을 받기도 했으나 사후 주의 사상을 학교에서 주류적 위치를 점해 이후 성리학은 명청, 조선, 심지어 에도막부에서도 관학의 주의를 얻게 된다. 에도막부. 에도막부라는 건 일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희 성리학은, 주희가 제창한 이 주자 성리학은 조선에서만 아주 조선의 지식인들한테만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일본 에도 막부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양명학 등이 인기라도 얻은 에도 막부와는 달리 조선은 거의 시대 내내 성리학이 주류 학설로서 사회를 지배하다시피 했다. 한편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국학을 성리학에 근거했다. 주의 학문이 처음으로 공인된 원나라와 관학으로 군림한 청나라가 모두 비한족 정권이라는 것은 그의 사상체계 안에 보편성이 내재했음을 잘 시사해준다. 중화문명을 기생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성을 잘 실현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굳이 한족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희 이전의 유학이 상상한 중화문명의 구성 요소에서 다양한 문화 전통, 유려한 문화, 아름다운 서예, 시가, 역사, 교양, 기타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래인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장벽을 느꼈던 것과 비교해볼 만하다. 주희는 당대 불교와 도교를 격렬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그의 사상은 불교와 도가의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본질적인 원리 원칙을 지시하는 글자로 리를 채택한 것도 화엄학의 영향이다. 물론 철학에서 경쟁사조가 서로의 영향을 받는 건 전혀 이상한 일도 드문 일도 아니니 딱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백서동 서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계문화 정현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장시성 주장시 루산에 위치한 백록동 서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국인데 내가 지금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40분을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한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여러분들 중국 여행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중국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중국과 이렇게 북한의 국경 지역 있잖아요. 두만강, 압록강을 맞댄 단둥 지역 이런데 북한 보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봐야 돼요. 북한 보위부라면 우리나라의 국정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둥 이런 데 함부로 여행하다가 괜히 이 보위부, 북한 보위들한테 납치돼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절대 중국을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 아무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막무가내 아닙니까? 막무가내. 아무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잡아서 끌고 가는 데는 별도리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높은 벼슬하는 예를 들어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함부로 못 끌고 와요. 그런 사람 함부로 끌고 왔다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못 끌고 가는데, 아니 나같이 평범한 이승열이 같은 평범한 사람이 대한민국 여권 하나 들고 중국에 왔다. 아니, 저 새끼 끌고 가면 돼. 아무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어도 막무가내로 끌고 가면 그만이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치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끌고 가면 그만인 거요. 그렇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국 여행은 절대 하지 말라. 중국, 필리핀, 내가 언제도 필리핀 절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중국, 필리핀, 그 다음에가 뭡니까?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이런 동남아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건 이제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 쪽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그 다음에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런 데는 여행을 해라. 그런 데는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해도 그런 데를 가도요, 아무리 치안이 잘 잡혀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큰 강력범죄는 없겠지만 소소한 이 좀도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해외 여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 여권, 항시 여권을 이 주머니 같은 데 넣으면 안 됩니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이런 데 넣으면 안 돼요. 어디 화장실에 여권을 가방에다 이렇게 놨었는데, 손가방에다 놓았었는데, 그 손가방을 잠깐 테이블에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왔다니까 손가방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 같은 거는 손가방 이런 데 넣지 말고 반드시 팬티에다가 그러니까 주머니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안에 안주머니에 넣는다든지 이래서 항시 몸에 지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다는 나라도 강력 범죄 이런 건 없겠지만 그렇게 소소한 좀도둑들이 많다고 하죠. 소매치기 이런 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좀도둑들한테 여권을 털리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중국을 함부로 여행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41분을 경과했으니까 이것을 꺼내고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